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칼에 베었어요. 그럼 통증이 있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날카로운 것을 조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통증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가락이 잘라지는 줄 모르고 막 이렇게 손을 막 쓰고 날카로운 걸 베고 그러다가 우리 신체가 다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급성염증이 발생하는 게 뭐예요? 붓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쪽에 이제 면역세포들이 이제 결집하기 위해서 혈액들이 가고 혈액들이 싸우고 난 다음에 그 시체들이 이게 뭐 이렇게 약간 염증, 이게 시체들이 배출되는 단계거든요. 붓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싸우는 과정에서 혈액전이 벌어지니까 열이 나죠. 발적, 부종, 통증이 그 대표적인 급성염증의 이제 대표적인 증상인데 이 급성염증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죠. 그래서 3일에서 5일, 뭐 길게 가도 한 일주일 정도면 대부분 이제 우리 신체 복구력이 있기 때문에 가라앉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그건 이제 면역력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면역력이 나쁠 때 생기는 대표적인 어떤 현상 중에 하나가 만성염증이거든요. 만성염증이 뭔지는 아시죠? 그 염증이 사라지지 않고 수주는 뭐 그냥 양호합니다. 수주까지는 급성염증으로 봐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급성염증이라고 합니다. 급성염증과 만성염증의 사이에 있는 거. 수개월, 적어도는 수년 동안 이런 증상이 지속되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급성염증 증상. 뭔가 부어 있어요. 아파요. 빨갛게 열이 납니다. 그게 사라지지 않고 몇 년, 수개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십수년까지 몸속에서 그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우리 리님들은. 아마 그런 증상 아마 우리 지금 한 400, 500분 정도 강의를 듣고 계신데 리님 중에서 그런 어떤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굉장히 성가시죠. 뭐 가령 예를 들면 잇몸 자체가 치과에 가도 아무런 어떤 썩거나 이제 세균 감염의 소견이 없다고 하는데 피곤하기만 하면 잇몸이 이렇게 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혀로 이렇게 자극할 때마다 너무 이게 성가시잖아요. 그죠? 그게 대표적인 만성염증인데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굉장히 불안해지죠. 당황스럽습니다. 몸에 뭔가 염증 반응이 생겼는데 없어지지 않고 계속 여기서 붓고 저기서 붓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막 열이 나고 그런 다음에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는데 자 성가시고 불안한 거를 떠나서 그거는 뭔가 몸에서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긴 것을 제대로 걸러내고 있지 못한 것이니까 반드시 나중에 탈이 나게 됩니다. 자, 염증할 때 염자가 뭐냐면 불화자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세포는 지나치게 뜨거워지거나 지나치게 차가워지는 것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세포가 지나치게 차가워지면 세포는 냉각해가지고 개사가 돼요. 지나치게 뜨거워져도 세포가 녹아버리는 거죠. 자, 만성염증의 가장 대표적인 안 좋은 결과 중에 하나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암세포로 이제 변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만성염증 때문에 암이 되는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자궁경부암, 헬리코박터, 자, 그 다음에 만성 B형 간염 이런 게 만성적으로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데 우리 세포 내에서 이런 면역세포 자체가 이거를 걸러내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그게 암세포로 변한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만성염증이 있을 때 제일 우리가 위험한 거는 뭐냐면요. 만성염증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든 이제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뭐가 이렇게 출동합니까? 면역세포들이 출동하죠. 면역세포들이 365일 쉬지 못하고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제 강의 우리 들으신 리더님들 아실 겁니다. 인슐린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다 보면 결국에 인슐린이 번아웃에 빠지고 제기능을 못하는 인슐린. 그래서 우리 몸에서 제기능을 못하는 인슐린을 거부하죠. 인슐린이 작동을 못하게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 결국에 무슨 병이 되는 거예요? 당뇨병이 되는 거거든요. 만성염증 때문에 우리 면역세포가 365일 쉬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피곤해 있고 뭔가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면 두 가지 길로 가게 됩니다. 만성염증 때문에 면역세포가 쉬지 못하면 면역세포가 케이오스 상태, 혼란 상태에 가게 됩니다. 혼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해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죠. 굉장히 뭔가 정서적으로 혼란돼 있다. 불안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데 면역세포가 올라온 상태에 있다면 면역세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면역세포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면역세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밖에 들어오는 외부의 적,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것들을 가려내고 그것들을 선별해서 공격하게끔 하는 건데 그런 기능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자기 세포까지도 공격하는 상태를 뭐라고 하죠? 자가 면역. 그래서 만성염증은 자가 면역하고 결합이 돼 있는데 자가 면역은 면역력이 계속 정상세포하고 싸우기 때문에 우리 온몸하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 온몸하고 싸우다 보면 면역세포가 어떻게 되겠어요? 번아웃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면역력이 급속도로 저하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를 좀 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면역계가 굉장히 복잡 미묘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클린하게 굉장히 클린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면역세포들의 혼란이 올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면역세포들이 자칫 잘못하면 오작동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인을 봤더니 제가 면역력이 갑자기 급락하는 지점이 있어요. 자, 뭐냐면 면역력이 이렇게 서서히 떨어져 주면 우리가 그냥 적응합니다. 근데 제가 저희 병원에 진짜 고통스러워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어느 시점에 면역력이 급감해요. 자, 그게 언제냐면 살펴봤더니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던 시절. 큰 수술 하나 큰 걸 했던 거. 집안에 어떤 사업, 어떤 큰 문제가 있었던 경우. 그 다음에 약물 사용이 굉장히 길었던 경우. 아니면 생활의 어떤 뭔가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경우에 그런 자가 면역 단계를 거치면서 면역력이 급락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위험한 게 뭐냐면요. 면역력이 서서히 떨어지면 우리가 대비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면역력이 급락하게 되면 그때 이제 큰일이 생기죠. 그때 생기는 게 이제 암도 생길 수 있고 대상포진, 폐렴, 폐혈증 같은 우리가 미처 이제 대응할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혈관 질환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혈관 질환은 참고 참다가 한꺼번에 팍 터뜨리거든요. 혈관이 80에서 90%까지 막혀도 혈관은 보상성을 가지고 곁다리 뭐 혈관 같은 거 만들어내면서 보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혈관이 출혈되거나 막혀버리죠. 그래서 뇌출혈이나 뇌졸중이 오거나 심근경색이 오거나 사실 심근경색이 오신 분들 혈관을 살펴보면 전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불행한 결과가 넣었죠. 그리고 가슴이 조금씩 아프던 분은 이상하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미리미리 스텐트를 넣는데 뭔가 이제 우리 몸에 어떤 염증이 많은 상태라서 클린하게 자기 상태를 인지 못하는 약간 어떤 가행이 이제 스트레스 받은 상태나 오염된 상태에서는 그 심근경색 같은 게 너무 갑자기 와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면역력도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가해도 병이 생긴다. 자, 면역력이 가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신체에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오염된 요소, 대기오염, 대기오염, 환경오염 중에서 대기오염, 그 다음에 해양오염, 토양오염 같이 오염된 물질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올 때. 두 번째,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인생에서 너무 과로한 시점이 있었을 때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잘 파악을 하시고 그래서 인생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노딩은 좀 이제 나누는 게 중요해요. 우리 리더님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에너지의 10%는 항상 남겨두셔야 됩니다. 건강이 이렇게 진짜 급락하면서 나빠지시는 분들은 자기 에너지가 거의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한국인에게서 면역력은 그냥 이렇게 쭉 나빠지는 게 아니라 자가 면역 단계, 면역력이 가행되는, 면역력이 낭비되는 시점을 거쳤다가 이렇게 쭉 떨어진다는 것들을 반드시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면역력이 가행되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병이 뭐죠?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질환, 아토피, 류마티스 관절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그리고 대부분 그거는 염증이기 때문에 어떠냐 하면 그때는 어떤 증상들이 많이 생긴지 아세요? 이유 없이 붓거나 이유 없이 여기저기 아프거나 이유 없이 열이 납니다. 그 자가 면역은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면역세포들이 그냥 계속해서 가행 소비되고 있는 단계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면역력이 확 떨어지는 시점이 되는데 그때는 진짜 세균 감염이 오더라도 눈에 띄는 확연한 감염이 오는 거죠.
대상포진이 생겨서 너무 아프다든지 폐렴이 온다든지 기관지염이 온다든지 암이 온다든지 그래서 면역력이 결핍 단계는 굉장히 차가운 연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뜨거운 단계에서 차가운 단계로 내려간다는 걸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뜨거운 단계가 있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가 리버스 돌릴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거든요. 그때는 우리 몸을 좀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클린하게 하는 것, 좀 내려놓는 것, 그리고 버리는 것 그런 것들을 조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면역력은 뭘까요?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는 적정한 면역. 자, 그것을 제가 이제 무슨 면역이냐면 저울 면역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의 균형이 맞는 거죠. 균형이 맞는 거죠. 근데 면역력의 저울을 맞추려면 결국엔 건강에만 신경을 써서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써놨죠. 일, 시간 배분, 환경적인 요인.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메에서도 이제 공기 관련해 가지고 신제품 했어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대기오염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으면 그것도 자기에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강을 결정하는 거는 자기의 의지와도 상관없이 환경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구 공동체 자체에 같이 또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휴식, 운동, 음식, 수면 건강적인 부분하고 사회 환경적인 요인들이 같이 결합되는 게 면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우리 복잡 미묘하다고 조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원장님, 실제로 이제 의사들에게 면역력이라는 단어를 쓰면 의사들 중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적인 용어가 아니다. 면역은 면역이지, 면역 시스템이지 그러지만 저는 왜 면역력이라는 단어를 쓰느냐고 하면요. 면역도 우리가 조절하기에 따라서 진짜 좋은 면역력, 강한 면역력, 강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면역력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면역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자, 일단 그거 하나는 알고 계십시오. 면역력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인생 동안 쓸 수 있는 면역력의 총량이 있어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 다 낭비해버리면 나중에는 면역력이 골골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면역력도 그리고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총량이 있으면 아껴 써서 면역력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면역력은 반드시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저한테 이제 면역력이 어떠냐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면역력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이런 거죠. 근육의 염증, 자세가 구부정하고 목이 아프다. 왜냐하면 근육이 면역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보류거든요. 잠을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자, 이거는 이제 면역세포는 멜라토닌이라든지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재생을 시키는데 자고 일어나도 찌뿌둥하다고 하면 면역세포가 재생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피부에 발진이나 뽀록지가 자주 생긴다. 아까 만성염증의 가장 중요한 근원지가 어디냐면 장이거든요. 우리 장에는 음식이 계속 머무르고 있죠. 근데 이 장 안에는 음식뿐만 아니라 세균, 바이러스, 독소, 환경호르몬, 중금속, 미세먼지 그런 게 같이 결합이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방어해서 대변으로 그냥 깨끗하게 내보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몸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잘 잡아주지 못하면 끊임없이 장점막을 뚫고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피부 같은 경우는 제2의 장이라고 보십니다. 식곤증이 심하다는 것은 인슐린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고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만성염증하고 제일 관련이 많은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때 과도하게 분비되는 인슐린은 기능이 떨어진 한한 인슐린인데 이 인슐린은 나쁜 성장 호르몬입니다. 나쁜 성장 호르몬. 그러니까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나쁜 성장 호르몬인데 이 성장 호르몬은 암세포를 키우고 그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노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낮빛이 어두워지면 봄철에 더 심해진다는 것은 글루타치온 황산화 요소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간세포를 재생시키는 힘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병 가시면 그래서 간기능, 요산 수치 간기능이나 요산 수치가 정상을 벗어나고 있으면 면역력에 그거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 의사분들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지만 기능의학적인 요소에서는 간은 글루타치온, 요산은 항산화제로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요산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적정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그다음 뭐 변의 모양과 색깔, 근육, 허벅지 둘레, 팔 둘레, 그다음에 자고 일어났을 때 얼마나 피로가 빨리 회복되는지, 식후 혈당이 얼마나 정상 범위인지가 우리 면역력을 가장 알 수 있는 방법이고 사실 면역력 관련해서 NK 세포라든지 특별한 세포를 꼭 검사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백혈구 수치, 백혈구 수치 중에서 백혈구 지수 분율이라는 게 있어요. WBC가 이제 백혈구인데 백혈구 중에서 림프구하고 가립구가 있거든요. 그 비율만 봐도 이제 그 면역력에 관련된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주치의쌤한테 우리 내 백혈구 수치가 7천 이상인지, 그 다음에 뉴트로필 중성부를 림포사이트로 나눴을 때 그게 2.5 이상인지를 한번 여쭤보세요. 그 수치 이상이면 몸에 염증이 많은 거고, 근데 그거를 반대로 해서 그게 NLR, 아까 뉴트로필하고 림포사이트 나눴을 때 1 이하이면 우리 몸에 너무 이제 기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해결하기 하는 게 좋은데, 대부분 이제 백혈구 지수 이제 염증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항산화 영양제라든지 함영증 식품을 좀 이제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내 몸이 제대로 이렇게 면역 영역을 기능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번씩은 자기의 이제 변을 이제 보는 게 중요한데, 저는 오늘 리더님들한테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이제 자기 변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냥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나는 항상 설사변을 봐. 나는 항상 변비야. 우리가 보는 이제 대변, 응가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건강의 결과이거든요. 건강하지 않은 변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황금색의 바나나 같은 변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이 노력을 해서 그런 변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나의 면역력의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해결한 겁니다. 자, 설사가 계속 있다는 거는 우리 몸에서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소화 흡수시키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거고, 변비가 계속 있다는 거는 그 변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들이 우리 장점막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국에 나이가 이제 40살이 넘으면 우리 몸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장은 노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좋은 이제 유산균이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노력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유산균이 또 좋아하는 게 뭐가 있죠? 식이섬유. 그다음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쭉 떨어지는 면역력이 아니고 갑자기 급락하는 지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 시기를 우리가 잘 이겨내고 잘 극복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면역력을 지키려면 자가 면역과 면역력 낭비를 방어하는 그런 전략을 잘 세워야 되고, 나의 면역력은 나의 몸에 가장 잘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한번 만져보세요. 이 승모근이 아프다고 하면 분명히 지금 면역력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명치를 한번 눌러보십시오.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명치를 눌렀을 때 통증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명치를 눌러보시고 나의 승모근을 만져보시고, 그래서 이게 염증을 유발하고 있다면 마이크로바이옴, 그 다음에 스트레칭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두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칭하는 시간만 하루에 적정하게 투여해도,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계속 한 자세로 오래 있지 않고 움직여주면서 마이크로바이옴에게 활동성을 주기만 하더라도 우리의 면역력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박사님, 면역력을 그러면 우리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까지 나의 면역력을 잘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만 추천해 주신다면 뭐를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딱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육을 20대, 30대의 근육을 70대, 80대까지는 가지고 가라. 리더님들 오늘 딱 제 강의 끝나면 제가 항상 강조드렸죠. 자기 건강검진 결과지에 있는 인바디 결과지를 한번 보세요. 인바디 결과지가 정상 범위 내에서 상단에 있어야 된다. 어퍼 마진이라고 그러죠. 상한선 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상한선 쪽에 있어야지 80대, 90대가 됐을 때 병원에 박미수 박사가 이제 진료실에 이제 들어온다고 하면 두 발로 이렇게 걸어서 숨이 차지 않고 이렇게 걸어 있었다는 겁니다. 근육이 이제 풍부하신 분들이 호흡 근육도 굉장히 발달하게 되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 떨어지면 호흡 근육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발로 우리가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이제 걸어 다니려면 좀 면역력을 젊었을 때, 지금 건강하실 때 조금 더 올려놓으셔야 돼요. 자, 면역력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근감소를 막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 근육 자체가 항염증 단백질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근육이 부족해지면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이 아미노산 풀에 있는 영양소들이 호르몬도 못 만들고, 그 다음에 효소도 못 만들고, 면역 항체도 못 만듭니다. 근육 만드는 데도 급급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근육이 부족하면 걷지도 못하고 뭔가 활동이 안 되잖아요.
근육에 우선적으로 다 가기 때문에 효소 호르몬 항체. 효소가 부족해지면 소화도 안 되죠. 항산화 작용이 떨어지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빨리 늙죠. 항체가 부족하면, 면역 항체가 부족하면 사소한 감기나 바이러스, 그다음에 심각한 폐렴으로부터 내 몸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제가 검사를 해보면 제가 특정 성별을 좀 이야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특히 우리나라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완경이 지났을 때 근육량이 너무 빨리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 에스트로겐의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게 근육하고 지방이거든요. 에스트로겐 부족해지면 지방은 늘어나고 근육은 줄어듭니다. 근데 근육이 줄어드는 게 조금 더 심각하고 우리가 평균 수명이 70대, 80대일 때는 근감소증 때문에 이제 크게 고통을 받으시는 분이 그렇게 적을 수 있지만 우리 평균 수명이 90세, 100세까지만 올라가면 이 근감소증은 그때 삶의 질, 생명을 좌우하는 데서 가장 큰 요소가 된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근감소증에 따른 생존율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파란선과 빨간선.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은 저렇게 큰 문제를 이제 넣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근감소증을 해결하려면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슐린이 중요해요. 당뇨가 있으면 우리 근육 안에 에너지를 집어넣어 주지 못합니다. 두 번째, 지방세포가 많으면 근육으로 가야 될 에너지를 지방이 다 인터셉트하고 가로채고 지방이 계속 염증 물질을 만들어서 근육을 녹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적정 체중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장에 염증이 있으면 근감소를 만드는데 자, 그래서 근육을 박사님, 근육을 잘 만들려면 단백질 충분하게 먹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먹냐면 매일 계란 하나 먹고 일주일에 3회에서 5회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먹으려고 노력하고요. 텀이 날 때마다 견과류, 콩, 두부를 먹습니다. 그리고 매일 계란 하나씩 먹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고기를 먹을 때는 고기만 먹으면 근육을 만드는데 되게 제한이 있어요. 반드시 이제 채소와 같이 섭취했을 때 왜냐하면 거기 있는 미네랄들이 제대로 작동했을 때 근육이 더 잘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두 번째 저한테 물어보면 장 근육 고속도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하는데도 근육이 안 만들어져요. 그렇게 할 때는 장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장 근육 고속도로는 뭐냐면요. 근육이 자동차라고 보면 장이 바로 고속도로인 거죠. 근육이란 자동차가 잘 달리려면 장이 고속도로처럼 도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근육 안에는 에너지가 잘 들어가야 됩니다. 에너지가 들어가려면 이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문이 있거든요. 문을 잘 열어줘야 되겠죠. 문이 닫혀 있으면 근육 안에 에너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뭔가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쓰게 되는데 그래서 근육에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죠. 근데 이 문을 열어주는 역할, 근육 안으로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장입니다. 장에 어떤 기준으로 문을 여냐면 장 안에 있는 유익균, 유산균이라고 그러죠. 유산균이 식이섬유를 만나면 유산균이 식이섬유를 섭취했을 때 식이섬유가 들어와서 식이섬유가 유산균의 먹이가 되었을 때 이때 만들어지는 단세지방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단세지방산이 장으로 이제 근육으로 가서 근육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근육이 잘 안 만들어진다. 그러신 분들은 반드시 유산균, 식이섬유를 같이 이제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근육이 가장 싫어하는 건 활성산소죠. 근육은 계속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산소를 굉장히 많이 쓰는 조직이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많아졌을 때 가장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굉장히 근육 통증이 심하고 그럴 때는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줄여줘야 되니까 비타민 A, C, E, 셀레늄 그리고 글루타치온을 섭취를 하면 내가 근육의 염증, 근육의 통증이 줄어들겠구나.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근감소는 근육량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근력과 활동력도 같이 감소하는 근육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육의 기능은 뭐가 좌우하냐면요. 미토콘드리아가 작용합니다. 근육의 에너지원이죠. 에너지 창고이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제가 올해 초부터 우리 리더님들한테 계속해서 하고 있는 캠페인 기억하시죠? 살 빼기 위해 운동하지 말고 근육 늘리기 위해 운동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살 빼기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항상 뭐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체중계에 잘 보이려고 하죠. 체중계에 잘 보이려고 하니까 운동하기 전에도 안 먹습니다. 운동하는 동안에도 안 먹어요. 왜냐하면 운동 끝나고 난 다음에 체중계 올라갔어. 내가 오늘 운동하고 났더니 300g 빠졌네. 자, 물이 빠진 거고요. 그 다음에 안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운동하는 동안 근육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백질을 꺼내가지고 운동을 해버려요. 근육이 안 자라고 근육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살 빼기 위해 운동하지 말고 근육 늘리기 위해서 운동하려면 반드시 운동 전에 뭔가를 먹고 운동하는 중간에는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하고 운동이 끝난 날은 저녁에 제가 일주일에 3회 정도 단백질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단백질을 섭취해서 그거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근육은 또 너무 무리한 운동을 싫어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에 있는 걸 결국에 꺼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시면 좋을까?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이제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너무 과하게 운동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몸이 상하시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1시간 정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루에 7,000보를 걷고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 30분 정도의 근력 운동. 이거는 물론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은 최악이고 너무 과하게 하는 분들은 차악이고 이렇게 적절하게 이제 운동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나이가 들면 결국에 근육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리더님들 지금 잘 걸어 다니시고 제 강의 열심히 들을 정도로 열정적일 때 근육을 조금 더 늘려놓으면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그 한계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안 떨어지니까 높일 수 있을 때 높여놔야 되는 게 골밀도하고 근육량입니다. 자, 그리고 운동한 날은 빨리 자는 게 좋습니다. 오늘 운동을 좀 했다. 자, 그럴 때는 피곤하잖아요. 이불로 너무 늦게 주무시려고 하지 말고 10시나 11시 정도에 딱 스마트폰 딱 끄고 아무리 이제 유튜브 보고 싶어도 스마트폰 끄고 침대에 누워서 한 7시간 정도 충분하게 잠을 다 주셔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 리더님들 중에서 불면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불면증 원칙은 그겁니다. 치료 원칙은 잠이 올 때만 잔다. 잠이 안 오면 일어난다.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은 반드시 일정하게 한다. 자,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굉장히 이제 잠을 자는 데 있어서 잠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 근육 내 미토콘드리아를 늘려야 되니까 비타민 B, C, 마그네슘, 코엔자임 Q10. 그래서 근육이 잘 안 만들어지고 이전에 비해서 근육이 너무 약해졌다 이러신 분들은 비타민 B, 비타민 C, 마그네슘, 코엔자임 Q10, 카르니틴, 알파 리포산 정도 중에서 한두 개 정도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병원에서 최근에 처방받아야 되는 약 중에 하나인데 카르니틴이라든지 코엔자임 Q10하고 비타민 B가 같이 결합된 것들이 근력을 강화하는 데 좀 도움을 많이 이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제 중에 하나죠. 만성염증의 70%는 장에서 생긴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기 때문에 만성염증의 70%도 장에서 생긴다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셔야 될 건데, 자, 장이 좋다는 것. 자, 리더님들에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장이 좋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할까요? 장이 좋다는 것. 제가 금방 보여드렸죠. 장이 좋다는 것은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가 8대2. 자, 박사님, 저한테 그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그냥 유익균이 100% 있으면 되지. 왜 8대2가 돼야 되는가요? 자, 그거죠. 유익균이 적절한 상태에 긴장을 해야 됩니다. 유익균은 끊임없이 이렇게 트레이닝이 되고 외부의 적들로부터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태평성대에 살고 있는 유익균, 유해균이 전혀 없는 견제를 하지 않는 유익균은 전투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적절한 양의 유익균하고 유해균의 비율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우리 리더님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8대2보다 균형이 더 좋으신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9대2, 95대5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검사해 보면 6대 잘 유지하신 분이 8대2, 7대3 정도고 6대4, 5대5예요. 물론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건강이 좀 안 좋고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8대2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7대3 정도까지 갈 수 있는데 우리 한국인의 이 비율을 63대37이라고 하는데 저결과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대기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이런 게 굉장히 심해지면서 이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황금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황금 비율이 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영양소,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4대 기능을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4대 기능은 영양소를 흡수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발효시키는 역할 하나.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렇게 우리 장점막을 잘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우리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장이 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역할 하나. 유익균이 딱 장점막에 달라붙어가지고 우리 장 안에 있는 나쁜 균들, 나쁜 독소들, 대변에서 나오는 여러 가스들이 장점막을 공격해서 구멍을 내지 못하도록 미리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역할 하나. 그 다음에 장에 뭔가 염증이 생겼을 때 그런 염증을 수리하는 수리공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이죠. 자, 결국 이제 인간은 두 가지죠. 숨을 쉬어야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살고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 영양소를 흡수해서 사는 건데 보다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음식 안에는 영양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균, 바이러스, 여러 가지 환경호르몬, 독소, 중금속, 미세먼지 이런 게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장점막에 우리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간약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막의 균형을 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에 어떤 굉장히 우리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태어나서는 전부 유익균밖에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하고 제가 봤을 때는 50대에서 60대 정도가 되면 역전이 됩니다.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역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70대, 80대 그러니까 우리 리더님들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제 강의 많이 들으신 분들은 전부 다 젊은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유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 70대, 80대 건강 수준이 안 좋으신 분들, 식습관이 되게 안 좋으신 분들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해보면 3대 7, 유익균 3, 유해균 7, 얼마 전에 최악의 분은 1대 9도 있었어요. 유익균 1, 유해균 9. 40대 여성이었는데 온갖 질병, 온갖 만성염증. 그분은 몸무게가 30 몇 킬로예요. 50 몇 킬로였던 체중이 20킬로가 줄었습니다. 자,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단계였죠.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을 제가 알려드렸던 요법으로 잘 실천하고 몸무게 한 10kg 정도 회복을 하시고 인생을 새로 얻었어요. 장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배에 가스가 많이 차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분도 이 유해균이 소장까지 점령한 거예요. 소장 안에 있는 유해균은 가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배가 굉장히 빵빵해지고 배가 아파요. 복부 팽만감이 갑자기 심하다면 시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보는 뭐냐면 스몰 인테스틴 박테리아 오버그로스 소장 세균 바다 증식.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뭡니까? 그 장이 세는장 증후군이 문제가 돼 가지고 이런 세는장 증후군에 인해서 우리 몸의 만성염증의 진원지가 되는 건데 이런 진원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들을 보면 영양 섭취, 장점막을 도와주는 영양소들이 있거든요. 그 영양소들이 굉장히 약하다든지 아니면 알코올 섭취, 스트레스, 특히 진통소염제나 그다음에 항생제를 남용했을 때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장 안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외부에 같이 들어온 수많은 어떤 적들, 그 다음에 대변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어떤 유독한 물질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전장이기 때문에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 잘 이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군을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들어요. 나이 40살이 넘으면 자기한테 맞는 유산균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먹었을 때 속이 편안한 채소 종류, 과일 종류는 4-5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 플러스 하나 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장점막에서 유익균이 식이섬유와 잘 만날 수 있도록 섞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은 염증과 항염증의 전장터이고 우리는 항염증이 승리하도록 마이크로바이옴을 도와주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장이 무너지면 장점막이 뚫고 우리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 혈관을 공격해서 이 혈관에 노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 혈관 염증 상호 연결이라는 거고
결국에는 이 염증성 장점막을 뚫었던 APS라는 게 있어요. 리포다당류. 리포다당류는 뭐냐면 지방하고 그다음에 정제탄수화물, 설탕에 가까운 탄수화물들이 만났을 때 만들어낸 독소인데 이게 장점막에 구멍이 났을 때 가장 먼저 뚫고 가장 멀리까지 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뇌까지 간다. 그래서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장점막에 뚫은 APS, 리포다당류는 뇌세포, 우리 몸에서 가장 견고하게 방어막을 치고 있는 뇌세포에까지도 가가지고 치매를 일으키는 주요한 물질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장누수 장화 진단은 자 보시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자주 하고 그렇겠죠. 아까 딱 그거 피부가 제2의 장이라고 했죠. 피부에 알 수 없는 뽀록지라든지 여름이 자꾸 생긴다. 그러니까 자가 면역이기 때문에 알러지라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경향이 강해졌다. 그냥 머리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머리가 뭔가 멍해지고 인지기능이 떨어진 것 같다. 두통이 잦다. 그러면 이게 장누수 증후군일 가능성이 많고 이때는 장을 좋게 하는 치료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장을 좋게 하는 치료를 해서 손해복구는 절대로 없거든요. 자, 그래서 장과 뇌는 연기되어 있어요. 장 내축이라고 그러죠. 겉 브레인 엑시스인데 연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면 뇌도 좋아져요. 장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뇌도 좋아집니다. 장이 싫어하는 3요소 탄, 지나친 탄수화물이죠. 지나친 단 음식, 고지방식이, 초가공식품이죠. 트랜스지방, 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은 탈수를 굉장히 싫어해요. 장점막이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 있을 때 최고라는 거죠. 장이 싫어하는 식습관, 가식, 속식, 폭식이 하식.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이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장에는 유해균이 득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이 가장 또 싫어하는 거,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안 움직이면 장도 안 움직입니다. 배가 아프신 분들 저희 병원에 오시면 딱 물어보면 다 그거예요.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서 하루에 2,000보, 3,000보밖에 안 걷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루 7,000보 걷고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제가 그거 항상 하라고 하죠. 우리 리더님들 잘 아시죠? 손허벅지 운동. 지금 강의한 지 한 40분 정도 됐으니까 자 손털기 잼잼 한번 할게요. 혈관하고 우리 혈관하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머릿속을 비워야 돼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장도 안 움직이고 뇌도 안 좋습니다. 자, 생각날 때마다 눈을 감고 머릿속에 생각 떠오르지 말자. 생각 중단. 그 다음에 코로 호흡하고 입으로 내쉬기. 코로 호흡하고 입으로 내쉬기.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는 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점막을 메꾸는 영양소,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B, 셀레늄, 아연, 오메가3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장이 안 좋다. 유산균을 먹으면서 기본적으로 다 드시고 계신 영양소들이니까 제가 한 번만 더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근육하고 독소와 가장 많이 만나는 장점막이죠. 그래서 우리가 황산화 음식, 파이토케미칼을 먹었을 때 가장 또 혜택을 많이 받는 기관이 우리 신체 기관이 장점막이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뭐 영양소로는 우리 XX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A, C, E,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 폴리페놀, 셀레늄과 같은 파이토케미칼. 그래서 뭔가 스트레스가 많고 장이 좀 안 좋고 내가 활성산소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이 영양소를 챙기세요. 그래서 영양소도 뭐 우리 아메이에 좋은 영양소 나와 있는 천연 영양소를 드시는 것과 동시에 채소와 과일을 같이 드시면서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일석이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숏체인 패티애시드. 유산균이 식이섬유를 만났을 때 만들어내는 유효 물질로서 근육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면역세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활성산소를 죽이는 역할을 하고 암세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숏체인 패티애시드니까 꾸준히 이제 근육 운동을 해주면서 근육 운동을 잘하게 되면 숏체인 패티애시드가 더 근육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인슐린 기능이 좋아지는 것처럼 숏체인 패티애시드가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진 시스템 자체가 활발해진다는 거죠. 우리 몸은 항상 받아주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때 좋은 물질들을 자꾸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항상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제거하고 소화효소 풍부한 음식, 자기한테 맞는 유산균을 반드시 섭취를 하시고 장점막을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필수지방산, 글루타민, 아연 등의 영양소를 잘 섭취하시고 비타민 D나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역력 관련하면 면역세포를 끊임없이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의 균형이 제일 잘 맞을 때 우리 면역세포가 항상 재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면역력 호르몬을 몇 개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그걸 늘리는 생활 습관을 매일매일 좀 실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긍정적인 기능을 할 때, 내가 굉장히 최상의 상태를 가질 때 우리 몸은 최상의 어떤 면역력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떠나서 이 스트레스는 이 네 가지 호르몬의 균형이 깨어졌을 때 생기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스트레스 받는 것은 객관적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다른 사람은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스트레스를 너무 심대하게 크게 고민되죠. 물론 성격적인 요인이 있지만 저는 이 성격적인 부분을 결정하는 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신체적인 호르몬의 균형, 두 번째 학습이에요. 그래서 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몸이 아무리 안 좋더라도 그 스트레스가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아,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스트레스 정도는 받을 수 있고 이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학습화시키는 사람은 그냥 넘어갑니다. 두 번째, 자,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게 호르몬의 균형인데요. 세로토닌. 세로토닌 무슨 호르몬인지 아시죠? 행복 호르몬. 그 다음에 도파민. 도파민이 너무 부족하면 너무 넘치면 안 돼요. 도파민이 너무 넘치게 되면 중독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 도파민이 넘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스트레스 내성이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 스트레스를 푸는 거를 되게 중독적인 행위, 게임이라든지 좋지 않은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거로 푸는 게 이제 도파민 성향인데요. 자, 근데 또 도파민 너무 부족해 버리면 성취 동기가 없어져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도파민이 부족했을 때 생긴 대표적인 질병이 파킨슨병이거든요. 몸을 못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 관련해서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세로토닌 관련해서도. 그래서 세로토닌, 도파민. 도파민은 어떤 어려운 일, 자기가 뭔가 해결해야 될 일을 회피하지 않고 해낼 때 생깁니다. 그 일을 회피해버리면 중독적인 행위에 사용하는데 도파민이 다 사용돼 버리고 어릴 때 도파민이 다 소진해 버리면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굉장히 무기력한 인간이 되기가 무기력한 성향이 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노르에피네프린도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 치기 전에 노는 호르몬이 노르에피네프린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제 주로 다 사용해 버리냐면 화, 분노, 만성적인 스트레스, 적개심으로 다 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르몬들이 굉장히 필요한 호르몬인데 우리가 뭔가 몰입하고 좋은 쪽으로 계속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 이것들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바입니다. 가바는 조절 호르몬이고 나중에 가바가 부족해지면 치매가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를 다 써버린 거죠. 그래서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에 대해서는 균형을 잡아주도록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뭔가 해결해야 될 과제를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가바를 중심을 잘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가바의 재료가 되는 게 글루타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은 앞으로 글루타민을 음식 속에서도 많이 섭취를 하고 최근에는 글루타민을 넣은 영양제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적절하게 섭취해서 가바의 에너지원을 잘 제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호르몬이 면역이냐면 이 호르몬들은 우리 몸속에서 끊임없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항상성을 지켜주고 항산화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몸의 세포가 노화되는 걸 막아주고 면역세포가 새로 재생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비타민 D, 암세포를 막아주고 뼈세포를 늘려주면서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햇빛을 많이 쬐야 되죠. 버섯, 시래기 등에 풍부하고요. 항산화, 멜라토닌은 내 세포를 통과하는 항산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부족해지면 나중에 내 어떤 노화가 빨리 오는 거죠. 그래서 멜라토닌 영양제 같은 것도 잘 챙겨 드시고 저는 이제 부면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멜라토닌 영양을 먼저 처방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 중에도 병원에 가면 처방받을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듣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멜라토닌을 먹으면 굉장히 잠을 잘 자는데 스틸록스라든지 졸피뎀에 굉장히 또 그거를 먹어야 잠이 오는 사람들 이게 안 들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멜라토닌을 먹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분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처방받아서 물론 이제 불면증이 있는 경우에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인슐린은 굴에 많고 밤에 그래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온다. 배는 출출하다. 그럴 때는 바나나, 세로토닌이 많고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하죠. 긴장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닭고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란이나 닭고기 같은 거 호르몬을 키우고 성장을 늘릴 때 그렇게 해주는 게 좋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면역세포,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인슐린이 재생이 되려면 낮낮 밤밤을 지켜야 됩니다. 낮에는 햇빛을 쬐고 밤에는 빛을 완벽하게 제거해야지 이 멜라토닌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거든요. 밤에 주무실 때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거 아시죠? 파우치 같은데 이거 딱 이게 핸드폰 딱 담아가지고 블루라이트 제거해주면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하루에 7시간은 주무시려고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칠 때가 됐는데요. 45분 동안 제가 쉼없이 달려왔는데 우리 리딩들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게 제일 안 좋다고 했죠. 제가 하루 중에 계속하는 운동들 알려드릴게요. 손 틀고 잼잼 1시간에 한 번씩. 저는 이제 상체 근육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팔굽혀펴기 하루에 300개씩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 다음 일어난 김에 손허벅지 운동. 이것도 하루에 300개씩. 한 번에 300개 못합니다. 저번에 하라고 했더니 우리 리더님들 한 분이 저한테 원장님 손허벅지 운동 300개 했더니 너무 힘든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30개 50개씩 나눠서 하면 힘들지 않지 않나 하니까 한 번에 300개를 하셨대요. 틈날 때마다 30개에서 50개씩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안 보이지만 발목 돌려주시고 발목은 제2의 심장이죠. 발목 스트레칭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면역력이 인생에 건강이 짐이 되지 않게 우리 7가지 미션. 자, 금방 했던 스트레칭. 그 다음에 수분 섭취 하루에 8번. 그 다음에 코호흡.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생각 중지 훈련. 뇌와 장의 스트레스 줄이기. 근육. 금방 알려졌던 틈날 때마다 그렇게 300개. 팔굽혀펴기도 틈날 때마다 꼭 바닥에 대고 안 하셔도 돼요. 싱크대라든지 벽에 대고 하셔도 됩니다. 거꾸로 식사법 인슐린이 살려야죠. 밥 반찬 이렇게 드시지 말고 채소 고기 밥 이렇게 드시고 주무실 때 스마트폰 파우치나 박스에 넣기. 너무 쉽죠? 이거 7가지는 반드시 하실 수 있겠죠? 이거 하시면 99세까지 20대 면역력으로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너무 집중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다 켜놓고 계신 거 처음 봤어요. 우리 니님들 얼굴 보면서 하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몇 분이냐? 700분 가까이 듣고 계신데 거의 다 이렇게 화면을 켜놓고 보셔가지고 제가 한 번도 졸지 않고 되게 기분 좋게 강의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니들들 항상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화면이 아까 안 넘어갔나? 중간에 화면 다 잘 넘어가셨죠? 처음부터 잘 넘어간 것 같은데. 네, 잘 넘어갔습니다. 네. 식후 바로 화장실 가는 경우도 세는장 식후에 바로 화장실 가는 거는 뭔가 이제 이게 장을 이제 자극해 가지고 장의 어떤 반사작용이기 때문에 세는장 정후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그 갔을 때 예쁜 편이 만들어지는지 응가가 예쁘고 이제 황금빛인지 그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식후 바로 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을 보고 싶을 때는 저는 이제 안 참는 게 좋아요. 자, 2가지죠. 변이가 있으면 바로 화장실에 가고 화장실에 갔는데 앉아 있는데 변이 안 논다. 그러면 계속해서 변을 보기 위해서 오랫동안 앉아 있지 마십시오. 만성변비가 됩니다. 그때는 일어나서 활동을 하시고요. 나가서 뭐 채소 드시고 물 드시고 그러다 다시 변이가 있을 때 가서 화장실에서 변해 보십시오. 잠자는 것도 똑같아요. 불면증을 고치려면 억지로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누워 있어서 5분 10분 안에 잠이 되면 그냥 주무시는 건데 10분을 누워도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활동하십시오. 잠 하루 정도 못 자는 거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잠으로부터 초연해지고 아침에 일어난 시간만 일정하게 하고 낮에 조금 피곤하게 지내면 불면증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3 여학생 내전증 진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내전증 성격에 맞게끔 거기에 맞는 이제 내전증 약을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 이거는 신경 전달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아까 저는 결국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질병으로 이렇게 판명 나가지고
현대의학적인 어떤 가장 이제 효과가 있는 치료 방법이 개발되어 있는 거는 그 치료를 받대. 근데 현대의학에서 또 해결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에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건강이 좋아지면 결국에 뇌 기능도 좋아지는 거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의 뇌 기능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뇌전증을 받았다고 해서 약물로 잘 조절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 아웃컴을 더 잘 좋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더 건강해지기 위한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순간에는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갑자기 뇌전증이 생겼기 때문에 또 리버스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이제 수면제 처방보다 멜라토닌 처방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 일단은 이제 잠을 못 주무시는 부분들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왜 잠을 못 자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분석을 해야죠. 두 번째, 잠을 못 자고 있을 때 수면제 처방이 능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그게 반드시 이제 이익이 그다음에 손실을 상회할 때 이제 먹어야 됩니다. 근데 수면제 처방을 제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떨어져 있거나 DHEA라든지 코티졸이 굉장히 떨어져 가지고 이분이 삶의 어떤 에너지가 굉장히 떨어져 있을 때는 잠을 자야지 그 호르몬들이 오르거든요. 근데 그때 금방 질문 주신 것처럼 그때 멜라토닌이 오히려 더 잘 들을 것 같으면 멜라토닌이 수면제보다는 중독성도 굉장히 적고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많은 것들이죠. 그렇지만 이 멜라토닌이 안 듣는다고 하면 수면제를 드시는 것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수면제를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서 내 아이 건강이 좋아진다고 하면 당분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의존성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또 이렇게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에 빨갛게 두드러기 같이 올라오는, 자, 그게 일회성 두드러기라고 한다면 항히스타민을 먹어서 조절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만성 두드러기라고 한다면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겁니다. 만성 두드러기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현대학으로는 50%죠. 그리고 일부 음식물이나 약물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만성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모든 원인이 아닌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약간 여러 가지 염증성 어떤 요인들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히스타민제를 같이 드시면서 장을 좋게 하는, 그 혈관을 디톡스 시키는 그런 치료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식후식곤증은 당뇨랑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식전 또는 예, 그러니까 식곤증이 너무 심하다는 거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을 먹으면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확 분비되면서 우리가 당뇨라든지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이 정상 범위 위아래로 이렇게 거네뛰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네뛰기를 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졸린다든지 그다음에 굉장히 뭔가 무기력해진다든지 그런 겁니다. 식사 전에 식사 중에 졸림증도 그게 반드시 이제 당뇨는 아닐 수는 있지만 자기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결합을 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액 검사할 때 인슐린하고 헤모글로빈 A1C 그다음에 식후 혈당을 같이 검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보면 식전 혈당인데 혈당이 굉장히 또 떨어져 있는 분도 있어요. 50, 60 정도로. 그런 분들도 인슐린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니까 이런 분들이 100% 당뇨랑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당뇨와의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시사하는 소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마에 피부 트러블이 난 것도 장이랑 장하고 100% 연계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장이 나빴을 때 이마 트러블이 굉장히 생길 수 있고 이마에 뭐 뽀록질하는지 그런 거 생겼을 때는 반드시 장을 좋게 하는 치료를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계속 스테로이드 크림이나 항생제를 먹거나 항생제를 바르게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원인을 고치기보다는 현상을 고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고치기 위한 것들, 그래서 장을 고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다음에 혈관의 염증을 치료하는 것들을 같이 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에 가스가 차고 몸에 알레르기가 생기는 50대, 60대는 장을 케어하면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보라든지 장누수 증후군인지는 검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지만 검사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하는 병원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증상들이 분명히 장의 어떤 기능이 저하라고 봤을 때는 장을 좋게 하는 치료를 하면서 호전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이 너무 예민해서 유산균 자체를 안 드시는 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자, 이거는 이제 유산균을 먹었을 때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강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오히려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키우는 게 중요하니까 프리바이오틱스가 되는 식이섬유를 좀 풍부하게 섭취하게 하든지 소화효소를 섭취하게 하든지 아니면 뭐 영양제로 꼭 드리고 싶으면 프리바이오틱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글루타민과 같은 왜 그러냐면 유산균은 생균이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 기존에 있던 마이크로바이옴하고 충돌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 저하가 있으신 분들은 유산균 먹는 걸 굉장히 주의하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우회로를 좀 이렇게 찾도록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장이 좀 좋아지면 또 좋은 유산균을 넣었을 때 또 잘 받아들이는 그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운동이 너무 강한 거죠. 운동 후 잠이 안 오고 심장이 많이 뛴다는 거는 체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갑자기 그렇다고 한다면 부정맥 검사를 반드시 해보셔야 되고요. 이전부터 그랬다고 한다면 그 운동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운동의 강도를 조금 조절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근육의 어떤 기능이 좋아야지 운동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비타민 B, C, 마그네슘, 뭐 코엔자임 Q10 그런 영양소들을 좀 밸런스를 좀 잡아주고 근육을 늘리는 운동. 너무 강하게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한다는 것보다는 근력 운동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 내용은 책은 따로 없고요. 제가 얼마 전에 낸 이제 면역력 인생의 건강이 짐이 되지 않게라는 책이 약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아마 네이버에 박민수 검색해보면 박민수 박사의 책 같은 거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약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깨에 염증과 스케가 있는 이거는 이제 오십견이죠. 그래서 오십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십견 같은 경우는 이미 어깨 자체가 염증이 생겨서 굳은 거거든요. 영양소를 극복하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지만 결국에 오십견 증상을 완화시키고 우리가 나이 들어서까지 근육을 잘 쓸 수 있으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팔굽혀기 아니면 철봉 같은 운동을 해서 계속 스트레칭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고 결국에는 어깨 근육을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어깨 근육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섭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어깨 염증 같은 경우도 만성 염증이기 때문에 항염증 그래서 아까 뭐 활성산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 A, C, E라든지 오메가3라든지 셀레늄 그런 영양제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15라든지 그런 부분의 어떤 영양소일 것 같습니다. 근데 방귀 자체가 놓은다고 해서 꼭 질병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마일드한 디스바이오시스일 수 있으니까요. 다른 증상들 배가 너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장 운동을 좀 안정화시키는 게 좋으니까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식이섬유, 수분 섭취 이런 부분들 좀 같이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목 감기가 굉장히 심합니다. 미세먼지도 문제가 되고 우리가 그동안 감기에 안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똑같은 거죠.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3년 동안 이렇게 앓으면서 거리두기 굉장히 하고 마스크 쓰다 보니까 감기가 안 걸렸잖아요. 감기에 대한 면역력이 없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이상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쉬어 주셔야 되고요. 수분 섭취 잘하고 그 다음에 염증에 도움이 되는 체력을 보강해야지 좋아집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신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 건강, 혈관 건강 그래서 분명히 이제 뭔가 포커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자가 면역 자체를 장을 좋게 하고 혈관을 좋게 하고 근육을 좋게 한다고 낫는 거는 아니겠지만 나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부분 자체가 자기의 어떤 건강 면역을 해치지 않도록 호전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줄 수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린 것들 잘 실천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인틱에 도움되는 영양소 이거는 제가 별로 이렇게 팔세나마 자주 가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5라든지 리키거 신드롬에 근거해 가지고 유산균이라든지 식이섬유 그다음에 우리 아이에게 좋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항산화 영양소 그런 것들을 좀 잘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예 왜냐하면 근데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 아이가 이거를 세컨더리 개인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불로 깨병을 부린다는 게 아니고 배가 어떤 상황에서 배가 아파지는 거예요.
배가 아픈 게 그냥 족구나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지 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근데 그런 색한들 개인이 없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5라든지 그다음 리퀴거 신드롬에 근거해서 프로바이오틱스, 수분 섭취, 그다음에 항산화 영양소 이런 부분들을 잘 섭취해주고, 애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해결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잘 뛰어노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애가 아픈지를 잘 봐가지고 그런 음식은 조금 회피해주면서 점점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인 특유에 도움되는 영양소는 이건 제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딱 정답은 아닐 것 같고요. 아마 이것도 이거는 굉장히 기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근데 긴장을 완화시키는 영양소, 뭐 마그네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몸의 어떤 근육의 어떤 그 긴장 그거를 좀 잡아주는 코엔자임 Q10이나 비타민 B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서 그냥 참고마시고요. 어쨌든 뭐 그런 영양소들은 우리 건강을 개선시키는데 나쁘진 않으니까 조금 그런 긴장을 완화시키는 그런 영양소 관련해 가지고 조금씩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무줄이나 특정 섬유가 이거는 그거죠. 어, 그런 어떤 알레르기죠. 접촉성 알레르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건데, 여기에 장이 일부 아니면 상당 부분 관여하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가 면역 상태로 액티베이션 된 거거든요. 알레르기가 액티베이션 된 거고, 그다음에 우리 몸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염증 요소도 또 굉장히 작용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밤낮이 바뀐 직장인이면 낮이라도 뭐 당연하죠. 밤낮이 바뀌어서 교대 근무를 하면 7시간 수면에 낮이라도 주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일을 하셔야 되니까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주 체하고 토하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화불량은 위, 소장, 대장의 어떤 밸런스를 잡아야 되니까 15라든지 리키거 신드롬을 어떻게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초등 6학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뇌전증하고 똑같을 것 같습니다. 공황장애라는 거는 굉장히 불안적인, 이게 기질적인 질환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공황장애는. 물론 이제 세로토닌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어떤 신경전달 물질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경우는 세로토닌 아마 그 약을 드시고 계실 거예요. 공황장애 약을 드시고 계실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심리적인 케어,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아이가 이것 때문에 성장에 장애를 안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상인처럼 잘 클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영양 상태, 영양 보조를 잘 해주면서 좋아질 수 있다는 확신을 굉장히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가 잘 생기고 이것도 아까 지금 알레르기 질환이나 아까 제가 그래서 장루성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주는 게 전형적으로 이제 알레르기 생기고 피부나 두피 열이 가하고 더운 여름 땀보다 열이 채 있는 상태가 만성염증 상태죠. 그래서 만성염증 상태는 혈관 디톡스, 장 건강 관리를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 2학년인데 흰머리가 이거는 아마 멜라닌 색소의 문제일 것 같은데, 멜라닌 색소 흰머리가 자꾸 나는 거에 대해서는 멜라닌 색소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스트레스나 혈액순환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고요. 아이 이제 어쨌든 학업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시기니까 그 스트레스를 잘 풀어주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대학 가면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영양제 관련해서도 아까 제가 말했던 비타민 B라든지 그다음에 글루타치온이라든지 그런 영양제를 좀 잘 섭취해 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질문이 끝이 없네요. 어떻게 할까? 평소에 매운 음식을 먹거나 혹은 손발이 찰 때 배에 가스가 많이 차는 것. 이거는 이제 어떤 음식에 비해서 굉장히 본인이 과도하게 이제 반응하는 거라고 보세요. 아마 15 증상의 가능성도 조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을 때 장 운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장 운동을 좋게 하는 운동이라든지 영양소 섭취 그런 것들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혈압약은 담당 주치의하고 잘 상의를 해야 되는데 120에 80 정도로 잘 유지되고 있으면 못 끊습니다. 혈압약을 먹어서 120에 80 정도면 약을 계속해서 드셔야 되는 거고요. 아마 100에 70, 110에 70 정도 떨어지면 반할 정도로 줄여볼 수도 있을 건데 이거는 반드시 주치의하고 상의하셔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혈압약 드시면서 라이프 스타일 조절 잘 해가지고 120에 80으로 유지하고 계시면 저는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조절 안 하셨으면 약이 점점 높아지고
조절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수준 가지고는 약을 끊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유산균 단백질을 먹으면 설사하는데 이거는 그 유산균하고 단백질이 본인한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같이 드시지 말고 따로 드셔보시든지, 따로 드셨을 때도 설사를 하면 자기한테 맞는 유산균이나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졸피뎀 성분이 심혈관 질환에 영향 있다는 리포트는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뇌 쪽에는 약간 영향을 준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도 가다 복용, 오남용했을 때 문제일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잠을 잘 못 주무신다. 그러면서 굉장히 뭔가 몸에 어떤 무기력 상태가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복용하는 거라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약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잠을 잘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0대 초반이면 완경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농포성 건선이면 자가 면역 질환이죠. 잡곡밥과 생식만 먹고 있다고 하는데 농포성 건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가 면역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도 비타민 B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오메가3라든지 유산균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결국에 치료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치료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질환을 잘 아는 의사를 만나면서 이게 좋아지는지 그다음에 이거를 먹었을 때 더 악화가 되지 않는지 반드시 진단을 받으면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좀 병원의 진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수면제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요. 이제 수면제 내성이 생긴 거니까 수면제를 바꿔본다든지 결국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수면제 도움을 받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양제라든지 수면 위생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자신의 상태를 잘 아는 내과 가정학과나 자기 주치의하고 잘 상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 수면제가 듣지 않으면 계속해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끊어야 됩니다. 두 가지 수면제를 바꾸든지 아니면 끊고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되니까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뭐 멜라토닌 같이 병행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영양제를 드신다든지 그런 게 계속 그리고 남성 요로결석이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결석이 생길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미네랄의 어떤 전해질의 균형이 안 맞거나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식습관하고도 관계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식습관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예. 박사님, 네, 여기까지 예, 질문을 예, 예. 그래야 될 네네.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네. 오늘 리더님도 열정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네, 이렇게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박사님의 너무 친절하고 명쾌하신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인자 중에 하나, 면역. 오늘 박사님께 배운 면역관리법 적극 실천하셔서 120세 건강시대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너무 정성스럽게 네, 친절한 답변해 주신 그리고 또 너무 좋은 명강해 주신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질문 못 하신 것도 다음 시간에 해주십시오. 네, 네, 예, 네. 예. 그러시면 될 것 그러면 같아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잘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비디오 켜시고 열정적으로 이 강의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시는 리더님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오영우 리더님, 변상규, 김윤성 리더님, 정환희 리더님 등등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에 대한 설문은 강의 안내 문자 내 설문 링크를 통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세컨 밀레니얼을 위한 흥미있는 주제로 박민수 박사님과 함께 진행됩니다. 더 많은 분들의 참석을 위해서 저녁 9시로 시간대 옮겼으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